정부가 7조 8천억 원의 4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3세 이상 전국민 4,600만 명에게도 통신비 2만 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맞춤형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사실상 전 국민에게 현금을 주는 포퓰리즘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소설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추 장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관련 의혹 집중 분석합니다. 카투사 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루 만에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카투사 예비역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독감에 중복 감염된 사례가 보고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약자 등 무료 접종 대상자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되는데 막상 헛걸음하는 일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취재했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금문교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 하늘이 붉게 변했습니다. 이미 서울 면적의 15배가 불탔지만 재앙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더 취약한 이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금액이 오늘 나왔습니다. 다음 달 추석 전에 지급을 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공짜는 없죠. 이번 지원금에 들어가는 재원 7조 8천억 원 중 7조 5천억 원이 국채입니다. 미래 세대들이 저희 대신 갚아야 할 빚으로 마련했다는 거죠. 꼭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되는 건지 지금부터 따져볼 텐데요. 당초 계획했던 이 선별 지원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나 받게 되는지 박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규모는 무려 7조 8천억 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현금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291만 명에게 지급되는데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노래 연습장과 PC방 등 영업이 금지된 업종은 최대 200만 원을, 수도권 음식점과 커피 전문점 등 영업 제한 업종은 최대 150만 원을 받습니다. 프리랜서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게도 50에서 150만 원을 지급하고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또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2만 원씩의 통신비를 지급합니다. 돌봄에 부담을 겪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부모에겐 자녀 1인당 20만 원씩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4차 추경 재원 대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국채가 7조 5천억 정도 발행이 되겠습니다. 재정의 건전성 문제도 함께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3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회 심의를 거쳐 집행까지 가능할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이 정부는 맞춤형 지원이라고 했지만 이번 2차 지원금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전 국민 10명 중 9명에 가깝습니다.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2만 원씩 지급하는 통신비 때문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작은 위로라고 평가했지만 1조 원 가까이 빚을 내서 위로를 받는 게 맞는지, 용돈 같은 2만 원에 효과는 있는 건지 논란이 시끄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만 13세 이상 전 국민 4,640만 명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입니다. 작은 위로라고 했지만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통신비 지원 예산은 9,300억 원. 빚으로 충당하는 4차 추경 가운데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보다도 많습니다. 당초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과정에서 맞춤형 선별지급 원칙을 강조했지만
통신비 지원으로 사실상 전 국민이 현금을 받는 보편적 지급이 됐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적지 않은 돈이니까 그래도 2만 원씩 어느 정도 지원이 있다고 하면은 그보다 좀 부담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옳다고 볼 수는 없어요. 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그 돈이 모으면은 정부에서는 되게 많은 돈이라 정부에서 자꾸 빚만 지고. 정부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기대한다면서도 재정 투입 대비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전문가들은 긴급성이 떨어지는 선심성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1조 원이면 차라리 그거를 취약계층들한테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라면 주고 아니면은 지금 오히려 영세 자영업자나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맞을 것 같거든요. 구체적인 지급 방식과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는데 정부는 통신사가 먼저 요금을 감면해준 뒤 나중에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선입니다. 이 4차 추경 편성에 이견이 없던 여야가 이 통신비 지원에서는 확연히 갈라졌습니다. 야당은 푼돈으로 국민 마음을 사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공격했는데요. 여권 인사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처음으로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4차 추경엔 뜻을 같이 했지만 통신비 지원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추석 이전에 모든 것이 집행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최대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통신비를 2만 원씩 논아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발표도 나왔는데 재정의 안전성에 걱정을 하면서 역시 이게 정치적으로 그러한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 공방은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포퓰리즘을 넘어 이낙연 포퓰리즘이 다시 자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 마음을 2만 원에 사보겠다는 계산이라며 최악의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맥락도 없이 끼어들어간 황당한 계획이라며 그대로 승인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도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통신비 같은 경우도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까 승수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에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조금 아쉽고요. 하지만 민주당은 자녀가 중학생 이상이라면 4인 가족 기준으로 8만 원이 지원된다며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자, 오늘 지원금 내용 경제정책산업부 안건우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전국민 통신비부터 살펴보죠. 이게 상당히 화제인데요. 언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르면 다음 달, 한 달만 적용이 됩니다. 다음 달 통신비 청구되죠. 통신사가 거기서 2만 원을 감면을 하면 그럼 정부가 예산으로 이걸 보조해주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만 13세 이상, 그러니까 4,600만 명 이상이 해당이 되니까 사실상 전 국민입니다. 분명히 이번 지원금 그런데 맞춤형 지원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제 전 국민이 받게 된 건데 이 전 국민 통신비 지급은 갑자기 어떻게 들어가게 된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맞춤형이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브리핑에서 전 국민이 아니라 청년과 노년층의 통신비를 우선 지원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간담회에서 전 국민 지원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실상 정치적인 결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작은 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작은 금액이지만 이 보편적 지급으로 바뀐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4차 추경, 그러니까 2차 재난지원금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종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재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또 고용안정지원금은 프리랜서나 실업자, 또 구직자 청년에게 돌아가도록 돼 있고요. 생계지원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겁니다. 하지만 통신비 지원금은 대상이 사실상 전 국민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통신비 지급을 작은 위로라고 했지만 예산이 작지가 않습니다. 1조 원 가까운 돈이 이동통신사를 거쳐서 지원이 되는 건데요. 이 돈이 진짜 위로가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으로 도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네, 이게 오늘 발표됐는데 그런데 벌써 이 지원금이 필요한 곳에 못 가게 됐다는 사각지대 논란이 발생했어요. 유흥주점과 무도장 입장에선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노래방은 지원 대상에 포함됐는데 성격이 비슷한 유흥주점은 배제가 됐고요. 실내 체육시설은 포함됐는데 스포츠 댄스를 가르치는 무도장은 제외가 됐습니다. 유흥주점과 무도장도 엄연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맞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흥업주들이 정세균 총리에게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다. 다른 업종처럼 차별 없는 지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는데요. 춘천시의 한 유흥주점 업주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어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안건우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특혜 의혹 관련 속보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검찰 수사 상황입니다. 어제는 추미애 장관의 전 보좌관에게서 휴가 연장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는 대위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루 만에 그 직속 상관인 예비역 중령을 불렀는데 당시 휴가 승인권자였기 때문에 병가가 어떻게 연장됐는지 핵심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먼저 최주현 기자입니다. 검찰이 오늘 소환 조사한 인물은 지난 2017년 미 이사단 지역대장을 지낸 예비역 중령입니다. 지역대장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근무한 부대의 부대장으로 서 씨를 비롯한 부대원의 휴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서 씨의 병가가 연장되는 과정에서 지역대장이 어떤 역할을 했고 이 과정에 외압이나 특혜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했습니다. 오늘 조사받은 지역대장은 검찰이 어제 소환했던 지역대 지원장교 A대위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A대위는 앞서 추미애 장관의 전 보좌관에게 서 씨 휴가를 연장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한 인물로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 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2017년 6월 25일 당직 사병을 찾아가 휴가자 처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좌관이 굳이 해야 되지?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검찰은 어제부터 이틀에 걸쳐 서 씨 소속 부대 장교들과 당직 사병을 소환한 데 이어 서 씨와 함께 복무했던 카투사 병사들의 소환 일정도 조율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2017년 6월 14일, 검찰은 이 날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1차 병가가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이날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에게서 휴가 연장을 요청하는 전화가 왔다는 군 관계자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카투사 한국군 지원단에서 근무했던 군 관계자는 추미애 장관 아들 부대의 A대위가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은 시점이 2017년 6월 14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침 이날은 한국군 지원단 간부회의가 있었고 뒤이어 축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축구를 하던 지역대장에게 전화기를 든 A대위가 다가와 추미애 의원 보좌관에게 전화가 왔다고 보고했다는 겁니다. 추 장관 아들의 병가를 연장해 줄 수 있냐는 취지로 걸려온 전화였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A대위의 보고를 받은 지역대장은 그 자리에서 병가 연장은 안 되고 개인 휴가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전화를 받은 것 같아가지고. A대위가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다고 한 날짜도 논란입니다. 통화 시점이 기존에 알려진 6월 21일이 아니라 일주일 앞당겨진 겁니다. 6월 14일은 서 씨의 1차 병가가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서 씨의 1차 병가 종료일에 닥쳐서 병가를 연장하려고 소속 부대에 민원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추 장관 아들 측 변호인은 보좌관의 전화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그동안 입을 굳게 닫았던 국방부가 뒤늦게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금 보신 추미애 장관 측의 민원 전화를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휴가 특혜 논란에 대해선 규정상 문제가 없다며 석연치 않은 해명을 내놨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추 장관 부부 가운데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로 전화했다는 문건이 군에서 작성한 자료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통화 녹음 파일은 보관기한인 3년을 넘겨 이미 파기됐습니다. 결국 검찰 수사가 지진부진하게 9개월째 이어지는 동안
추 장관 측 개입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사라진 셈입니다. 국방부는 내부 규정을 공개하며 서 씨가 총 23일간 부대 복귀 없이 구두로 휴가를 연장받아도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훈련과 규정에 휴가 중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 가능하다고 명시됐다는 겁니다. 군병원의 사전 요양심사를 받지 않은 건 특혜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서 씨가 병가를 떠날 당시 외래 치료만을 원했기 때문에 민간병원에 입원할 때 거쳐야 하는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병가를 나온 서 씨는 사흘간 민간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군 인사 담당 책임자를 지낸 이남우 보훈처 차장은 SNS를 통해 다리가 불편한 병사에게 일단 복귀해서 승인받고 나가라고 할 정도로 군 행정이 경직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군내 가혹행위 사건 등을 계기로 병영 문화가 개선돼 병사를 대하는 군의 태도와 인식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입니다. 군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를 증명해줄 자료는 남아있지 않아 진실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자, 앞서 전해드렸지만 이 추 장관 아들의 1차 휴가 마지막 날이었던 2017년 6월 14일. 이날 하루 동안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외교안보 국제부 최선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이날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6월 14일은 추미애 장관 아들이 첫 병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해야 하는 날입니다. 별다른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미복귀, 즉 탈영이 됩니다. 복귀가 코앞인 그날 국방부와 소속 부대로 연락이 가는데요. 당시 추미애 의원의 보좌관은 상급부대 A대에게 전화를 걸었고 추미애 장관 부부 중 한 명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가를 연장하는 방법을 문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카투사에서 병가나 휴가 복귀 시간은 오후 8시 반인데요. 복귀 당일 오후가 되자 여기저기 문의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이제 추 장관, 당시 의원 보좌관과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 동시에 이제 연락을 해왔다는 건데, 그런데 굳이 복귀하지 않더라도 휴가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선 육군 규정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휴가 연장은 천재지변이나 교통두절,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공개된 국방부 자료에서 담당 간부는 복귀 예정일 추 장관 아들과의 전화 면담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수술 후 입원 생활을 잠시 한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건데요. 추 장관 아들이 전화로 직접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니까 상태가 아주 위중했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추 장관 아들은 복귀하지 않고 다음 날인 15일부터 2차 병가를 내게 된 거예요. 이건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복귀 당일 집에서 휴가를 연장하는 게 일반적인 일은 아니겠죠.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10년간 휴가 중 휴가를 연장한 병사는 전군에서 4,200명 가까이 됩니다. 특히 카투사에서는 지난해 6건, 재작년 22건의 휴가 연장 사례가 있었는데 추 장관 아들이 휴가를 연장한 2017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추 장관 아들은 통계에서 빠진 게 되는데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따져봐야 될 게 지금까지 이제 2차 병가다 이렇게 표현을 해왔는데 사실 증빙 자료가 남아 있어야 그게 이제 2차 병가가 되는 거예요. 없으면 사실 개인 연가 즉 휴가를 써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 쓸 수 있는 휴가 날짜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초과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추 장관 아들의 복무 중 휴가 일수는 58일입니다. 이 가운데 병가 19일을 빼면 개인 휴가는 39일로 카투사의 평균 휴가 일수 33일보다는 깁니다. 병가 처리됐다는 19일간의 기록도 군에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이제 2차 병가를 살펴봤는데 그런데 2차 병가가 끝나고 또 세 번째로 휴가를 갔어요. 그건 또 무슨 근거로 한 겁니까? 네, 저도 이 부분을 취재해봤는데요. 추 장관 아들은 2차 병가가 종료되기 전에 3차 병가를 또 요청했습니다. 부대는 연장을 하되 복귀할 때 관련 서류를 가져오지 않으면 개인 연가를 쓰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황상 추 장관 아들은 추가 진료 기록을 제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이 모든 과정들을 당시 소속부대 일부만 공유했고 당직 사병인 현모 씨는 이걸 모르고 추 장관 아들에게 급히 전화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참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할 대목이 많네요. 지금까지 최선 기자였습니다.
자, 정치권도 뜨겁습니다. 야당이 국민의힘은 이 소설을 쓰시네라고 말했던 추 장관 의혹이 소설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도부가 직접 추 장관 엄호에 나섰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돌아다니는 문건을 입수했다며 이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개되지 않은 2차례 군 관계자 면담 기록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3일 전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 문건에는 그동안 야당에서 그토록 요청했지만 제출받지 못했던 내용이 담긴 면담 일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와 검찰만이 할 수 있는 내부 자료를 민주당이 입수한 만큼 그 경위를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추 장관이 말한 소설이 바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소설의 일정 책임은 추 장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 부부가 직접 민원을 한 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관 부부가 오죽하면 민원을 했겠습니까? 그 정식적인 절차, 그럼 그 당대표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다리가 아파서 그럼 병원에 입원해야 했는데 어떻게 본인이 냅니까? 김태년 원내대표는 각종 의혹을 무차별 폭로라고 일축하며 검찰이 수사로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각 수사는 자체가 편한 군대라 휴가 연장 논란이 의미가 없다. 이 추미애 장관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이런 발언을 했던 이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오늘 사과했습니다. 카투사들을 모욕했다며 예비역들이 대거 반발했기 때문인데요. 사과 후에도 2030 예비역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김민곤 기자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카투사에 입대해 최근 전역한 A씨. 어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라고 말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저희는 고생하고 힘들게 했는데 저의 노력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치부해버리고 억울하고 화가 많이 나죠. 보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한국군과 비교해도 훈련 강도가 낮지 않다는 겁니다. 훈련 가면 기본적으로 철조망 같은 거 다 몇 킬로미터짜리 다 치고 방탄조끼 그 한 20kg 정도 되는데 그거를 계속 입고 있어야 되고. 카투사만의 특수성이나 고충을 무시했다고 지적하는 예비역도 있습니다. 소외되는 느낌이 많이 들죠. 일과할 때는 이제 혼자 한국인이었거든요. 대략 한 20명? 네, 이 정도 중에 한 명. 그래서 저희가 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논란이 계속되자 우상호 의원은 오늘 SNS에 카투사 장병들의 헌신에 늘 감사하다며 3문장짜리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카투사 예비역들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냉소적인 반응입니다. 또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를 해야지. 포도할 때는 그렇게 길게 말 이렇게 늘여놓으면서 진심이 있었는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 대학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무슨 권리로 나의 군 생활을 모욕하냐는 카투사 예비역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추 장관을 감싸는 여권 인사들의 발언에 대해 2030 예비역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코로나19 뉴스 전해드립니다. 대형 병원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17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환자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영양팀과 재활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해당 병동은 코호트 격리됐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병원 문 앞에 출입을 통제하는 안내선이 설치됐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운영을 중단한다는 안내문도 붙었습니다. 재활병원에서 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병원 건물이 폐쇄됐고 확진자가 나온 7층 병동은 동일 집단으로 묶어 관리하는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외래 진료, 치료 이런 것들은 어렵다. 이거 신규 입원도 안 되고 재활병원 전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전수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죠. 본관 2층 조리실에서 근무하는 영양팀 직원 10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 신촌 세브란스 병원 확진자는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오전 재활병동과 영양팀에서 각각 확진자가 발생해 병동과 영양팀 직원들이 전수조사를 받았고 15명이 추가로 확진된 겁니다. 이 가운데에는 간호사와 간병인, 환자와 보호자도 포함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영양팀과 이 재활병원 간의 어떤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영양팀이 환자 식사를 만드는 외주업체여서 음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병원 측은 기존의 영양팀 직원들을 전원 자가격리시키고 새로운 직원들을 배치했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말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중복 감염될 수 있다고 해서 방역당국이 독감 예방접종 꼭 받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8일부터 순차적으로 무료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접종이 가능하다는 보건소와 병원에 가봤는데 대부분 시민들이 안내를 착각해서 주사를 맞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선별 진료가 매일 이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지금부터는 독감 백신도 무료로 맞을 수 있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예방접종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보건소를 찾아온 70대 어르신. 겨울에 감기가 잘 들려요, 나는. 코로나에 독감까지 있으니까 좀 그런 걱정이 좀 드셨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왔지만. 어머니 어디서 사세요? 이문동. 그럼 이문동 근처에 병원이 많이 있죠? 거기서 맞으시면 됩니다. 네. 보건소에서는 안 해요. 보건소에 가면 독감 무료 접종을 해준다고 생각하고 찾아오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고 감염 우려도 있어서 인근 병원으로 가라고 안내합니다. 10월 13일에 가라고요? 예, 그럼 아니 한달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오늘은 안 되네? 네, 오늘은 안 돼요. 10월 9때 그 날짜에 가서 맞으시면 됩니다. 다른 사항은 없으시죠? 아직은 무료 접종 시기가 아니라는 얘기에 당황하는 어르신들. 예방접종 한다 그래서 와가지고. 어르신들은 10월 달에 맞아요. 10월 달에. 예. 왜요?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맞는 날이.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저희가 안 놔드리고요. 그 날짜별로 있는데 9월 8일서부터 저 독감 예방 시작이 됐다 하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거예요. 여기 보건소는 거의 다 이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열일을 제쳐놓고 오셔요. 만 62세 이상은 10월 중순부터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는데 연령별로 시작 날짜가 달라서 잘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그럼 10월까지 기다리시는 건 안 불안하세요? 글쎄요, 그러네요. 뭐 독감이면 일찍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으네요. 역시 무료 접종 대상자인 어린이들은 어떨까? 팔일만 아니에요? 그래. 이 사람이가 나 독감 주사가 타고 안내가 약간 헷갈리는. 네. 제가 그 22일부터 내가 그때 다시 연령별로 좀 쉽게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헷갈리, 안 헷갈리게. 현재는 2차 접종을 받아야 하는 영유아 어린이만 무료 접종 대상이고 22일부터 6개월 이상 모든 영유아와 청소년, 임신부가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유료 접종 대상자들은 백신이 준비된 병원에서 지금도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아파요? 진짜 아프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항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한 2주 정도 뒤에 항체가 생기죠. 얼마인가요? 비용은 4만 원이세요. 네. 다행히 독감은 백신이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접종해서 코로나19와 동시에 유행하는 일은 막아야겠습니다.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주째입니다. 노래방이나 실내 운동시설 같은 고위험시설 업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게 주인이 죄인도 아닌데 이제는 생존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먼저 장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시청 내부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대전 지역 노래방 업주 90여 명의 항의 방문을 막는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진 겁니다. 계속되는 영업 중단으로 생활고가 심각하다며 방역수칙을 지킬 테니 집합금지 명령을 풀어달라고 업주들은 주장합니다.
어제 광주에서는 실내 골프장 업주가 시청 로비에서 흉기로 자해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좋겠다 이거예요. 속된 말로 이래주나 저래주면 똑같다 그런 식으로 본인의 절박함을 호소한 거죠. 일부 학원 원장들도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이후 학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빨간 행정명령서를 문 앞에 붙여 휴원하게 하고 주로 노래방과 PC방, 실내 운동시설처럼 고위험 시설의 업주들로부터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보증 지출 다 합치면 한 5,500에서 6천 정도 사이인데 월세를 낼 수 있을지 임대료 지금 관리비도 못 내고 있고. 그거 진짜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 달 동안 문 닫은 적도 있고 가게를 내놨는데 지금 이 시점에 누구 산다는 사람도 없고. 정부는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희망 고문이 아닐까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초에 받았을 때는 조금씩 갚아나가면 되겠다 생각해서 받았잖아요. 그럼 더 악화가 됐잖아요. 지난주 서울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은 전년 대비 37%가 급감하는 등 자영업 불황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도 울상입니다. 바로 옆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는 아무런 제재 없이 운영하는데 단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는 이유로 규제 대상이라 손해가 막심합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테이블이 한쪽 구석에 몰려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프랜차이즈 카페 내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없게 되자 치워놓은 겁니다. 매출은 하루 평균 10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10%로 완전히 그냥 툭 떨어졌거든요. 여기 또 임대료도 만만치 않은데 그쪽도 갚아야 되는데 자영업자들은 그냥 사리상해 같은 거예요. 가맹점은 개인 카페와 달리 본사에 매달 돈도 내야 합니다. 가맹점주는 본사 직영점이 아닌 이상 개인 사업자라며 규제 대상이 된 건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대부분 목 좋은 곳에 있다 보니 막대한 임대료가 부담입니다. 하고 옆집은 손님 바글바글하고 어딘 되고 어디 안 되고 왜 하는 거지? 여유가 더 있어서 브랜드를 선택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비슷한 규모의 인근 카페엔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를 나누는가 하면 테이블도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야외 좌석은 이미 만석입니다. 어느 날은 정신의 매출이 이제 만원대까지 갈 때도 있고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가격이 덜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 프랜차이즈 카페에 앉을 수 없다 보니 이곳을 찾는 손님은 되레 늘었습니다. 같은 카페인데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는 이유로 달라지는 거리두기 조치. 자영업자들은 또 다른 차별이라는 주장입니다. 채널A 뉴스 박관영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있는 반면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한다는 주식시장엔 큰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관심이 쌓이면서 카카오게임즈 청약이 사상 최대 금액을 찍었습니다. 상장되자마자 코스닥 시가총액 5위에 올랐고 직원들도 주식 부자가 됐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주가가 치솟은 카카오게임즈. 종가는 62,400원.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인 48,000원에 형성됐고 이어 상장 당일 오를 수 있는 최대 한도인 30%까지 뛰어오르면서 이른바 따상을 기록했습니다. 내내 3천만 건에 가까운 매수대기 건수가 유지돼 주문하고도 사지 못한 사람이 부지기수. 주가 상승으로 시가총액도 불어났습니다. 오늘 시총 4조 5,680억 원을 찍으면서 단숨에 코스닥 5위로 올라섰고 내일도 상한가를 기록한다면 2위에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가 상승으로 직원들의 스톡옵션 가치만 1인당 약 5억 3천만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청약에 공모주 역사상 최대 자금이 몰렸지만 일반 투자자는 1억 원을 넣어도 5주밖에 받지 못했고 아예 한 주도 받지 못한 사람이 4만 명을 넘으면서 소액 투자자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위에서도 추첨제를 도입하는 등
개인 투자 문턱을 낮추기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비중이 높아지면 기관 수요 예측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투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투자를 해가지고 손해봤었던 그런 경우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제도 같은 그런 경우들이 오히려 역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들도 있기 때문에 다음 달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공모주 청약이 예정돼 있고 카카오뱅크의 기업 공개도 기대를 모으는 등 공모주 열풍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규락입니다. 멕시코의 쇼핑몰, 목줄을 찬 새끼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 전 세계 누리꾼들은 멸종 위기종인 호랑이를 키워도 되냐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비슷한 일 국내에서도 있었습니다. 평택시의 한 마을에 치타를 닮은 동물이 나타났는데 구조하고 보니 사바나캣으로 밝혀졌죠. 생김새는 고양이 같지만 개인이 기르면 처벌받는 동물이라는데 왜 그런지 알아봤습니다. 사바나캣은 고양이와 아프리카 야생동물인 서바를 교배한 동물인데요. 야생 유전자를 얼마나 물려받았냐에 따라서 1대소는 F6, 2대소는 F2 등 5종류로 구분하는데요. 구조한 사바나캣의 유전자 분석 결과 서발의 1대, 2대손으로 확인됐고 또 누군가 길렀을 가능성이 제기됐죠. 온라인에서는 희귀한 F1 사바나캣을 사고 판다는 글이 있는데 모두 불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국제협약 사이테스 가입국인데요. 호랑이 같은 멸종위기종은 그룹 1, 멸종 가능성이 있는 건 그룹 2, 국가별 규제가 필요한 종은 3으로 나눠서 분류합니다. 팩트맨 확인 결과 서벌은 그룹 2에 속해 있고 또 사바나캣도 4대손까지는 보호 대상인데요. 협약에 오른 동물 중에 앵무새와 또 파충류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개인 사육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바나캣도 4대손까지는 개인이 기르는 게 불법이란 얘기인데 허가 없이 멸종 위기종을 반입하고 또 사고 팔다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천만 원까지 벌금을 물 수가 있습니다. 2018년 북한산에선 멸종 위기종인 히말라야 원숭이가 구조됐는데 역시 누군가 기르다 풀어준 걸로 추정됐죠. 동물이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침해하면서 새로운 종을 끌어들여서 키우려고 하는 거 문제가 있다. 기르는 이는 물론 이 동물까지도 불행에 빠뜨리는 이 불법 사육, 시도할 생각도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분이 말합니다. 지난달 장마 침수 피해 때 섬진강 유역에서 비를 피해 떨고 있던 이 소들 기억나시죠? 그때 폐사한 소가 수백 마리에 이릅니다. 오늘 그 소들의 넋을 달래는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마을 회관에 구슬픈 가락이 울려 퍼지고 살풀이 춤이 한창입니다. 침수 피해로 폐사한 소들의 넋을 달래려 열린 합동 위령제입니다. 위령제에는 죽은 지 얼마 안 된 송아지 한 마리가 놓였습니다. 태어난 직후 수해로 어미를 잃었고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폐사한 겁니다. 우유를 먹이고 강아지처럼 너라도 잘 살아라 하고 쓰다듬어 주면서 그렇게 키워놨는데 결국은 쟤도 가버리고 가슴 너무 아프죠. 집중폭우가 쏟아진 지난달 8일 섬진강 지류인 서시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마을 대부분이 물에 잠겼습니다. 소 580여 마리가 수장됐고 일부는 물에 떠내려가다 지붕 위로 올라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살아남은 소 가운데 200여 마리는 시름시름 앓다 결국 폐사했습니다. 주민들은 섬진강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 잘못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제는 발뺌합니다. 매뉴얼대로 했다. 자기들은 법 어긴 적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당한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이 참사를 당했습니까? 주민들은 섬진강댐에서도 위령제를 열다 수자원공사 측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섬진강댐 방류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다며 전액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나서는 등 댐 방류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이 귀가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10,000원을 빼앗아간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생활고 때문이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조사를 해보니 인터넷 방송 여성 진행자들에게 선물을 사주다 수천만 원 빚더미에 올라 있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밖으로 나옵니다. 지난달 30일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입니다. 쏟아지는 질문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남성이 피해자를 살해한 뒤 챙긴 금품은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신용카드가 전부였습니다. 당초 생활고 탓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남성이 지난해 말부터 인터넷 방송에 빠져 돈을 탕진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여성 진행자들의 환심을 사려 하루에 200만 원을 선물하는 등 큰손 행세를 하다 5천만 원 넘는 빚을 지기도 했습니다. 월세도 내지 못해 집에서 나가야 하는 신세가 되자 남성은 사흘 동안 자신의 차로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한 뒤에도 시신을 옮기기 위해 범행 장소를 다시 찾는 대담함도 보였습니다. 피의자가 집을 나설 때 흉기를 가지고 나왔고 배회하면서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아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가족들은 교통비를 아끼려 1시간 이상 걸을 정도로 착실했던 피해자가 억울하게 희생됐다며 엄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신상 공개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에는 12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벼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오락가락 청원 기준, 이 추미애 장관과 관련한 내용인가 보죠. 네, 아들의 군 휴가 연장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달라는 국민청원이 이틀 전 올라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게시판에는 이 글을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와대가 비공개로 한 모양인데 이유가 뭔가요? 청와대는 공직자 가족에 대한 의혹 관련 청원은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비공개 처리한다는 원칙을 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 장관 의혹이 아니라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이니까 비공개하겠다는 건데요. 네. 그런데 왜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겁니까? 네, 가족과 관련된 청원인데 지금까지 공개로 되어 있는 공직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인데요. 장모의 사기 사건을 언급하면서 윤 총장의 파면을 요구한 청원이 지난 1월에 올라왔는데 지금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청와대 혹시 물어봤습니까? 이 추 장관과 윤 총장 건이 어떻게 다른지요? 네, 청와대 관계자는 공직자 가족 비공개 처리 원칙은 윤 총장 청원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윤 총장 청원권에는 적용되지 않은 걸로 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대통령은 아직 한 번도 이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서 의견을 낸 적이 없어요. 네, 청와대도 침묵을 지키고 있죠. 신경은 쓰이겠죠. 네, 안 그래도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시는 것처럼 20대와 남성, 학생에서 문 대통령 지지 이탈이 두드러졌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고무줄 재산. 네. 국회의원들이 공개한 재산이 총선 전과 후에 4개월 만에 크게 늘어나서 논란인데 네. 그 속사정을 이제 전해주시는 거죠. 네, 먼저 고무줄 재산 의원이 누구인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수십억 원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겁니까? 네, 해당 의원들은 부모님 재산을 이제서야 포함시켰다. 비상장 주식 신고 기준이 액면가에서 평가액으로 바뀌었다.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등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화제가 됐던 두 의원이 있잖아요. 김홍걸 민주당 의원 그리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이 두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네, 김홍걸 의원은 부인이 10억 원짜리 분양권이 있었는데 몰랐다고 합니다. 조수진 의원은 5억 원은 빌려준 돈이고 나머지 6억 원은 퇴직금 및 배우자 예금이었는데 빠뜨렸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해명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럼 이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재산을 축소해 신고했다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고의성 여부나 위법 정도 등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다른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의원직까지 잃게 됩니다. 그래요. 그럼 실제로 이 네. 허위 재산 등록, 이 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예전에 사례들이 있나요? 있더라고요. 네. 그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정국교 전 의원이 있습니다. 재산 등록을 하면서 차명 주식 무려 125억 원과 매매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차명 주식 존재에 대해서도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았다. 이런 고의성이 인정된 겁니다. 그럼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네. 김 의원이나 조 의원도 이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겠네요. 그 핵심은 고의성과 허위의 정도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고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돼 벌금 100만 원 미만이 나온다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 청문회에서 장관이나 총리 후보자 재산을 문제 삼으려면 이 의원들 스스로도 엄격하게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에게 핵무기는 너무 사랑해서 팔 수 없는 집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비유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 보도한 미국 언론인의 책에 실린 내용입니다.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유명 언론인 우드워드와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핵에 대한 애착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17차례 인터뷰를 바탕으로 출간되는 책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북한과의 전쟁에 얼마나 근접했는지 회상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미국은 그 누구도 보고 듣지 못한 비밀 신형 핵 무기 시스템을 보유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They will be met with fire, fury, and frankly power, the likes of which this world has never seen before.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이 북한과의 전쟁을 우려해 옷을 입은 채 잠들고 성당에 들러 자주 기도했다는 전언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첫 만남에서 호흡이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1초도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And I was really being tough, and so was he. And we would go back and forth, and then we fell in love. 주고받은 친서 20여 개 가운데 김 위원장이 보낸 친서 전문 2개도 공개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각하로 불렀고 외교적 표현과 거리가 먼 북한식 화법도 보입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위험을 사실상 은폐하려는 내용의 음성 파일도 공개됐습니다. Some startling facts came out. It's not just old. Yeah, exactly. I wanted to always play it down. I still like playing it down. Yes, sir. Because I don't want to create a panic. 경쟁자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맹공했지만 This is nothing to worry about, and this is going to go away like a miracle. What in God's name would a man like? I don't get it.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지 않으려 했을 뿐이라 주장했습니다. 또 공개된 신간 발표력에 따르면 이 초대 국방장관을 지낸 매티스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험한 인물로 평가하고 집단 행동에 나서야 될 때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해 워싱턴 정가의 파문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2 뉴스 김정한입니다. 미국 서부 산불 속보입니다. 금문교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 하늘까지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은 지구 종말이 온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재앙이 덮친 현장 윤수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국 관광명소 중 하나인 금문교가 안개와 산불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상징했던 붉은색 다리는 주황빛 하늘 아래에서 검게 보입니다. 오전 11시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하늘은 온통 주황빛 암흑입니다. 11:15. Crazy. 11:15 in the morning and it's like the middle of the night almost. 미 서부의 한 3개 주에서 동시에 이어지는 대형 산불로 짙은 연기가 붉은 태양마저 가린 겁니다. 오후 3시에도 거리는 어둠에 곳곳에 가로등이 불을 밝혔고 차들은 전조등을 켜고 달립니다. 하늘에는 잿가루도 흩날리고 있는데요. 주차장에 세워둔 차는 3시간 만에 이렇게 잿가루와 먼지가 소복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붐볐던 거리도 영화 속 유령 도시처럼 텅 비었습니다.
외출 나온 주민들은 생수통까지 챙겨 목을 축입니다. And it looks like the apocalypse right now. It's like nighttime in the daytime. 지금까지 서울 면적의 약 15배가 불에 탔고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When I saw the houses just burnt and gone, my neighbors, everybody's things were just blowing up all around us. 하지만 소방관들조차 대피해야 할 정도로 산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어 재앙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필리핀에서는 반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인기 스타의 팔에 생긴 우길기처럼 생긴 문신에서 시작된 일인데 자세한 내용은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 있는 얼굴 표정과 춤이 인기를 끌며 1,700만 명 넘는 SNS 팔로워를 보유한 필리핀계 미국인 여성. I'm mad at Disney, they tricked me, had me wishing on a shooting star. 자세히 보면 붉은 심장에서 여러 개의 광선이 뻗어나가는 모양의 문신이 여성의 팔에 그려져 있습니다.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와 비슷해 한국 네티즌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여성은 문신을 지우겠다며 역사적 배경을 알지 못했다고 사과했지만 일부 네티즌의 비난은 계속됐습니다. 작고 무식해 불쌍한 나라라며 인종차별성 댓글이 이어지면서 사태는 더 커졌습니다. 화가 난 필리핀 네티즌들은 캔슬 코리아, 한국을 취소하라는 해시태그를 이틀 새 34만 번 이상 올리며 반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에서 겪었던 인종차별 경험부터 일부 한국인들은 일본이 한 짓은 기억하면서 필리핀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은 잊었다는 비판글이 이어졌습니다. 2년 전 유엔 총회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했던 방탄소년단의 연설도 거론하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No matter who you are, where you're from, your skin color, your gender identity, just speak yourself. 여성은 자신에 대한 공격은 괜찮지만 필리핀 사람들은 공격하지 말라고 호소했고 현지 언론도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LG의 심장 박용택이 뜨거운 은퇴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팀의 상승세와 더불어 대기록 작성까지 앞뒀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김유빈 기자. 네, LG와 키움의 2위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는 잠실에 나와 있습니다. LG 박용택은 이르면 이번 주에 통산 2,500안타라는 대기록을 작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오늘 선발 라인업에선 빠졌지만 대기록 작성까지는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2002년 LG에서 프로에 데뷔한 박용택. 한국 시리즈에서 삼성과 6차전까지 분전했지만 이승엽과 마혜영에게 통안의 동점 역전 홈런을 허용하며 우승을 놓친 바로 그 해였습니다. 그때 많이 울었어요. 프로 첫 해 우승하는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개인적으로 속으로 생각했었는데 더 큰 슬픔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2002년을 끝으로 18년간 단 한 번도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지 못한 겁니다. 마지막 시즌인 올해가 더 각별한 이유입니다. LG의 최근 상승세는 매섭습니다. 8월 이후 두 차례나 7연승을 달리면서 키움의 2위 자리를 잠시 빼앗기도 했습니다. 박용택은 이 기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행운의 상징인 호수염까지 다시 기르고 있습니다. 깨끗한 모습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어찌하다 보니 또 수염이 있을 때 제 또 타격감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수염은 붙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퇴 투어 대신 우승 투어를 하고 싶다던 박용택. 18년간 이루지 못한 꿈이 은퇴 직전에 무르익고 있습니다. 잠실에서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오른손잡이였던 농구 선수가 1년 만에 왼손 슈터로 변신할 수 있을까요? BNK 썸의 이소일 선수 이야기인데요. 부상당한 오른쪽 대신 완벽한 왼손으로 이번 시즌 새로운 돌풍을 예고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BNK의 가드 이소희는 지난 시즌 개막전에서 안타까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딪히는 과정에서 뭔가 오른쪽 어깨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어깨 연골이 찢어져 더는 오른손으로 슛을 던질 수 없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10년 넘게 오른손으로 슛을 던졌던 이소희는 왼손 슈터로 변신해 코트로 돌아왔습니다. 그 전에도 혹시 왼손으로 슛을 했었나요? 아니요. 바꾸고 나서 좀 후회도 조금 했는데 올 시즌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소희는 삼성생명과의 연습 경기에서도 왼손으로 안정적인 자유투와 3점 슛을 보여줬습니다. 불과 반년 만에 변신에 성공한 비결은 악발이 근성입니다. 매일 아침 남들보다 일찍 체육관에 나와 수백 개씩 슛을 던집니다. 지금 45개밖에 안 던졌어. 처음엔 조금 사실 걱정을 했거든요. 이소희였기에 믿었던 것 같아요. 이번 시즌 보면 와 제가 진짜 오른손잡이였던 선수 맞아? 라고 많은 팬들이 좀 의심할 정도로 완전히 이제 안착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소희의 별명은 슈퍼소닉. 28m 길이의 코트를 가로지르는데 4초면 충분합니다. 웬만한 남자 선수들과 비슷한 속도입니다. 소속팀도 빠른 농구를 지향하고 있어 이소희와 BNK의 육상부 농구도 기대됩니다. 채널A 뉴스 서공성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불고 특히 아침 날씨가 무척 상쾌해졌죠. 9월이 되면서 습도도 낮아지고요. 무엇보다 빨래도 잘 말라서 이 시기에는 밀린 대청소도 하시고 여름 물건도 조금씩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종일 흐리겠습니다. 영동과 경상 해안가, 제주도에는 낮부터 밤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지나겠고요. 충남 서해안과 호남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요란한 소나기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낮에는 기온이 오늘보다는 조금 낮아져서요. 서울이 27도, 강릉 23도, 대구 25도 등으로 낮에도 선선하겠고 미세먼지 농도도 전국에서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내륙 지방은 구름만 끼거나 맑겠고요. 해안가와 제주도에는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찬 공기를 동반해서 비가 강하게 올 수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전국에서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거리두기 2.5단계 때문에 외식도 회식도 마음대로 못하는 시민들에게 늦은 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게 배달 음식이죠. 어제 새벽 인천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치킨집 사장님. 유족이 오늘 청와대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가족이 한순간에 파탄났다. 저녁도 못 먹고 마지막 배달이라며 가게를 나선 가장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깊은 새벽 피곤하지만 마지막 손님을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달렸을 모습이 생각나서 더 안타깝습니다. 어제 사고가 난 시각은 새벽 1시였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죠. 요즘 밤 9시 이후에는 식당이나 편의점에서도 먹고 마시지 못하는데 어디서 이렇게 술을 마셨을까요? 음주운전은 원래부터 큰 범죄지만 특히나 모두가 힘든 이 코로나 시기에 무너진 절제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자아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